요즘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자주 목격되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낯선 눈빛을 가진 외국 여성들이 작은 가방 하나를 끌고 한국 땅을 처음 밟는 모습이죠. 관광도 유학도 아닙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랑을 찾아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인구 구조가 불균형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꾸는 여성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동생을 말리러 온 언니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녀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은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에서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가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은 때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은행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며 오늘도 숨가쁜 하루가 시작됐음을 실감했죠. 책임자라는 직함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 안나 소콜로바는 그 무게를 묵묵히 견뎌왔어요. 가족을 위해, 특히 어머니와 동생 나타샤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타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2달. 나타샤는 이제 진로를 정해야 할 시기였으니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동생의 말에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나타샤는 제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라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한국, 결혼, 이건 농담이어야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드라마 속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나타샤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보였어요. 그녀는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서로 사랑하고 그쪽 가족들도 자신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겨우 유학생활에서 만난 사람과의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타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이 너무 날카로웠던 모양입니다. 나타샤의 눈가가 붉어졌죠. 어머니가 조심스레 끼어드셨어요. 나타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그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의 언쟁은 결국 격렬한 다툼으로 번졌어요. 나타샤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동생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먼 곳에 동생을 보내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자문했어요. 저 먼 한국이라는 나라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타샤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일까? 그녀가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 제가 없다면 누가 그녀를 보살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결국 하룻밤을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특히 나타샤의 행복을 위해 제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차를 우리셨고 나타샤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셋이 마주 앉자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죠.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민수와 그의 가족을 만나본 후 판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니, 저란 사람이 말입니다. 은행의 중요한 업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속으로 갑자기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하다 멈췄어요. 나타샤의 표정이 한순간 밝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타샤는 기뻐하며 제가 직접 보면
민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안전한 나라라고 강조했죠. 나타샤의 눈에서 반짝이는 희망의 빛을 보며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가를 내는 건 쉽지 않을 테지만 제 마음이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제가 항상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으니 이번엔 나타샤를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은행 지점장님께 특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1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저였기에 거절할 명분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일주일의 휴가가 승인됐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동생의 미래가 저기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러시아와 한국, 너무나 다른 두 나라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사람들의 생각도 다를 텐데 나타샤가 과연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나타샤가 제 방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끝에 앉아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한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용기라는 글자였습니다. 나타샤는 민수가 이 글자의 의미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글자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 순간 나타샤가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어린 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넓고 푸르렀어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질 미지의 여정처럼 말이죠. 가슴속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작은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히 동생의 선택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제게도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저는 목에 걸린 용기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제 앞에 놓인 새로운 가능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민수라는 사람은 정말 나타샤가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일지, 그리고 제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행이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터미널로 나오자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낯선 글자들이 적힌 현대적인 간판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공간,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멀리서 나타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한 청년의 손을 잡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분명 그가 민수겠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수는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저희 언어를 배웠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죠. 공항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러시아의 지하철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취기가 오른 중년 남성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다가와 외국어로 뭐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민수가 저와 나타샤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지만 취객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취객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의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에 취객은 점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와 영어로 괜찮은지 물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민수의 친구 지훈이었습니다. 민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불렀고 지훈은 근처 지구대로 가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저희를 소개했고 지훈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민수의 대학 친구이자 현재는 경찰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절친한 친구가 경찰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또한 위급 상황에서 그가 나타났다는 것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에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지훈은 한국에 처음 왔는지 물으며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까지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건 항상 쉽지 않으니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지훈은 민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강남에 있는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현대적인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객 사건은 불쾌했지만 지훈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동생에게 적합한 사람인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제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제 안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민수의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타샤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 생각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곧 한국, 서울에 와 있다는 현실을 떠올렸죠. 창가로 다가가자 고층 아파트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현대적인 건물들, 한강, 멀리 보이는 산들, 생각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나타샤가 민수 부모님이 우리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민수의 부모님을 만난다니 마치 심사위원 앞에 서는 듯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타샤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테니까요. 민수의 부모님 댁은 서울 근교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죠.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습니다. 상상했던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정갈하게 차려진 한국 전통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아 호기심이 일었죠. 민수의 아버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 전통 음식들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러시아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저희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제 직업에 대해 물으셨고 은행에서 책임자로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수도 금융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에 민수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 자신이 일하는 회사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의 제안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식사 후 민수의 어머니는 가족 사진첩을 꺼내 오셨어요.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 그가 자란 환경,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민수는 저희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경이 물에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민수가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다고 고백했어요. 나타샤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고 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민수와 그의 가족들,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고 정직하며 진심으로 나타샤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나타샤의 삶이 정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민수였어요. 그는 회사 일로 당일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미안해했고 대신 지훈이 서울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지하철에서의 일을 떠올리니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오전 10시 호텔 로비에서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오늘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인사동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서는 기대감이 묻어났죠. 경복궁은 웅장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의 건물들, 정교한 목조 구조물,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역사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경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사실 역사학을 전공했었다고 했어요.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늘어선 전통 가옥들이 아름다웠어요. 현대 도시 한가운데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점심으로는 전통 한식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 제가 항상 은행 일을 하고 싶었는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죠. 사실 어릴 때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기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죠. 오후에는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가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소품 가게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은은한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어릴 적 피아노를 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은 마법 같았습니다. 지훈은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다고 했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미루고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은 가끔은 자신만의 행복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물었고 그 질문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삶과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를 비교하니 제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메마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동생의 결혼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된 여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수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첫인상은 좋았고 서울도 예상과 달리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지훈과 보낸 하루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민수의 어머니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그의 가족도 좋은 분들이라고 느꼈죠.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고 특히 나타샤의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나타샤와 민수의 도움으로 급히 다음날 아침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나타샤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에게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죠. 여전히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기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를 간호하며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제는 나타샤의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저에 대해 물으셨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제 행복은 어떤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한국에서 지훈과 나눴던 대화, 음악 상자의 멜로디, 서울의 활기, 그리고 제 삶의 단조로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많은 책임을 떠안았으니 이제는 제 삶을 생각할 때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 문제는 동생이 아니라 제 삶이 멈춰 있었다는 사실이었을까요?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문득 나타샤가 준 용기 목걸이가 떠올랐어요. 만약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 생각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실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든 탓에 몸이 뻐근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고 그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어떻게 제 생각을 전할지 고민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의 제 삶은 안정적이지만 너무 예측 가능했죠. 그곳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감싸 주시며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도 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와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함께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두 딸이 모두 그곳에 있는데 혼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었죠. 퇴원 후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지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은 국제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가 외국인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했고 제 이력서를 전달해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화상 면접을 통해 제 경험과 역량을 어필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금융 교류를 담당하는 포지션이었어요. 제 경험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이주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라워했고 친구들은 제 용기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편안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듯했어요. 마침내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목에 걸린 용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의구심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고 출구에서는 나타샤와 민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를 껴안았죠. 민수가 준비한 아파트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기보다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쁜 나날이 시작됐어요. 새 직장에 적응하는 일부터 한국어 공부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즐거움이었습니다. 지훈은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한국에 온 지 3달째 되던 날, 나타샤와 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석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나타샤의 결혼 소식에 얼마나 반대했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었죠. 어머니도 한국 생활에 놀랍도록 잘 적응하셨어요. 무엇보다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금융 거래를 중개하는 제 역할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제 경험이 큰 자산이 됐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되던 날, 지훈이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에게 끌렸다고 고백했고 작은 상자에 담긴 반지를 건넸습니다. 약속의 의미로 받아달라는 그의 말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죠. 가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행복을 향한 용기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었어요. 나타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목에 걸린 용기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체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